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거 군사정부에서나 있었던, 그래서 이제는 먼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계엄을 현실로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의 계엄은 바로 45년 전 이맘때 시국 풍경과 겹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이후 계엄과 탄핵, 또 조기 대선까지 숨가쁘게 이어지는 상황. 이 와중에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의 의미가 어느 해보다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현실 속에서 민주화의 열망이 어느 지역보다 뜨거웠던 전북의 역사를 돌아보고 과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왼쪽부터 이광철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사장, 김환술 전북 5월 동지회 부회장, 그리고 원도연 원광대학교 교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한덕수 전 권한대행이 광주에서 광주 사태라고 발언을 해서 큰 논란이 불거졌죠. 원 교수님, 네네. 말실수였다고 바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게 그리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냥 말실수일 수가 없죠. 예. 이제 한덕수 총리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수구 보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유명한 정치인, 지역에 활동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동학농민혁명을 이야기하면서 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어쨌든 명망 있는 정치인으로서 사실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아닌 거죠. 근데 이걸 보면서 한국에 굉장히 뿌리 깊은 수구 보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역사나 또는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어떤 그런 사건에 대한 인식들이 거기 머물러 있구나. 그리고 그 기저에는 사실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민의식,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계급의식들이 여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내란 사태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점들이 아니었습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민의식과 계급의식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투영되는가를 보면서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정확히 인식하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대행의 그런 발언도 그 기저에 깔려있던 의식이 그렇죠. 부지불식간에 지금 드러난 거란 말씀이시죠? 본인들의 선민의식이요.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생각들이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거죠. 네. 네. 12.3 계엄 이후에 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였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안 연설을 하면서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한강 작가의 그 표현을 인용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다라고 웅변을 해서 큰 울림을 줬는데요. 이광철 이사장님, 이런 시기에 맞는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 우리가 어떻게 되새겨야 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강 작가의 그 질문이거든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45년 전 80년 5월은 그 계엄군의 했던 폭압에 맞서서 광주 시민들의 그 맞서 싸우는 위대한 그 용기, 그리고 목숨마저 버리면서 지키려고 했던 민주주의, 그 완전히 그 포위된 상태에서 고립무원의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연대의식을 통해서 이루었던 그 대동세상, 이게 광주 정신이고 광주의 위대한 힘이라고 봅니다. 이런 위대한 정신과 위대한 힘이 원동력이 되어서 저는 12.3 내란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원동력, 원천의 힘은 80년 5월 광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대로 80년 5월이 12.3 내란을 막을 수 있었고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참 감동적인 발언이지만 정말 이번 이 내란 사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감동적인 대드라마를 썼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그 5.18과 관련해서 지난해 그 도내에서도 크게 의미가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 이세종 열사가 이제 5.18 그 항쟁의 첫 희생자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던 건데요. 그 우리 김한술 부회장님께서 당시에 이제 그 전북대학교에 다니고 계시던 학생이셨는데 당시 상황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5.18 하면 저희가 이제 광주를 떠올리게 되고 예. 광주에서의 엄청난 희생에 의해서 전북은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광주에 전북이 빚을 지고 있다, 또는 광주의 영령들에게 우리가 많은 빚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제 부담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5월 17일 전국 비상계엄 확대 이후에 최초로 희생했던 이세종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크게 확대해서 내세우거나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광주의 의미는 광주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이 5.18은 전국적인 항쟁이었고 우리 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염원의 발로였다, 이런 측면에서 전북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당시에 전북대학교의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전북대학교 제1학생회관에서 진행된 민주화를 위한 농성대열에 함께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7일 자정에 비상계엄으로 출동한 공수부대들에 의해서 이세종 열사와 함께 체포되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세종 열사는 사망을 했고 저희 한 35명 정도의 학생들은 그 무차별적인 그런 구타, 폭행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의 대부분 경상부터 중상에 이르는 부상을 입고 계엄군에게 체포되는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전국적인 상황에서 계엄군이 대학교에 진주한다고 그러죠. 대학교를 점령해 오는데 학교를 비울 수 없다, 학교를 그래도 학생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해서 남아있던 학교는 전북대학교 이외에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는 없는 것 예. 같습니다. 막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이날 이세종에 대한 살해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죽음을 계엄을 일으킨 세력들이 경계를 삼았다면 광주에서의 큰 희생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 죽음을 딛고 광주로 가서 살육을 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 이세종 열사가 지난해 그렇게 첫 번째 그 공식 희생자로 인정이 되긴 했지만 공식 유공자로 또 지정이 되는데도 사망한 지 18년이나 그 세월이 지나서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또 우리가 더 상세하게 밝혀야 될 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들이 좀 있을까요? 예, 아마 이세종 열사의 신원 회복이라고 그럴까요? 예. 이 과정은 광주에 관련된 명칭 변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한덕수 씨가 광주 사태라고 예. 말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광주의 사건은 광주 사태로 그렇게 그 정권을 찬탈했던 신군부에 의해서 명칭이 강요되었고, 예. 이에 이제 상응해서 민중 진영에서는 광주 민중 항쟁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져서 예. 지내오다가 광주와 관련된 얘기들이 민중의 용어들이 점차 공식화되는 과정에서 그의 88년인가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직까지 쓰여지고 있는데, 이세종 열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군부는 이걸 추락사했다라고 예. 위장, 은폐하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광주 관련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북대학교의 그 현장에 추모비를 세우는데도 1985년대에 세웠으니까 네. 5년의 세월이 걸렸고요. 그 사이에 이세종이 광주와 관련해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광주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그 다음에는 5월 18일 영시경이기 때문에 예. 광주에서의 항쟁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이유로 2번 배척을 당한 후에 예. 18년 만에 광주와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고 또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전주에서 항쟁했던 그러한 분들도 그리고 기타 전국에서 이 5.18 항쟁을 했던 분들도 5.18과 관련된 그러한 민주화 운동의 유공자다라고 해서 국가의 지정을 받는 그러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이사님. 예. 그러니까 그 80년 5월 이후에 그 전북 지역은 이세종을 기억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비가 더 건립이 더더욱 필요했고, 이 추모비를 세운다는 것은 이 소위 전두환 학살 정권에게는 그 학살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 당국과 이 정부 당국은 결사적으로 예. 막았고, 그래서 결국 추모비를 뭐 탈취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러집니다. 그때 그 이세종의 동료들은 감옥으로 갔거나, 그다음에 군대 강제 징집당하거나 학교에 쫓겨나게 돼서 학교에 접근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해마다 5월이 오면 그 잔디밭 광장에서 이세종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러면서 추모비를 만들게 되죠. 아까 설명한 대로 이 추모비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동료들이 만드는 거고요. 학교 당국이 만들지 않아요. 근데도 여전히 지금도 이 추모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리고 또 이 5월의 정신들을 더 진전시켜내야 하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지금 이세종 추모비도 학생들이 만들었고, 이세종의 광장도 학생들이 이름을 명명해서 지키고 있는데, 지금 아마 전북대에서는 이 이세종 광장의 이름을 변경하려고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세종 열사가 소위 계엄군에 의해서 죽었던 그 학생회관 자체도 새롭게 건립이 되면서 그 흔적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면 이세종 열사의 그 뭐라고 할까요, 발자취를 조명해내고 진상을 규명해내느냐, 이 부분은 아직도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죠. 이세종 학살한 제7공수 5월 17일 0시를 기해 18일 0시를 기해서 전북대에 어떻게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어떻게 그다음에 이세종 학생이 살해가 되었는가를 밝혀야 하고, 예. 거기에 책임자를 물을 때만이 5월에 이 진상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끊임없이 5월의 정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지금도 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휘 체계라든지 지시자 이런 것들이 지금 아마 입증이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또 소상하게 밝혀져서 역사에 남겨둬야겠죠. 그래야죠. 지금 이제 뭐 친위 구테타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의 지도층 곳곳에 이 소위 내란의 동조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내란을 종식하고 그다음에 이 책임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예. 앞으로의 이러한 일들을 막아내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 역사적 의의들을 살려내고 어떻게 기념화할 것이냐, 기억해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또 다른 뭐라고 할까요, 이 과정에 중요한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그 이세종 열사의 죽음에서 그 현장에 이제 물론 우리 현재 계셨던 우리 부회장님 계십니다만,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세종 열사와 함께 그 농성을 했던 분들이
그 당시에 이 계엄군이 온다는 걸 모르지 않았거든요. 예. 계엄군이 온다는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대학들이 그 계엄군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다 해산을 했던 상황인데 전북대는 버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뭐 명확한 지도부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자연 발생적이면서 뭐 지도부가 아예 없진 않았으나 아주 확고부동한 지도부가 지금 같은 지도부 형태들이 아닌 상태에서 굉장히 자연 발생적으로 뜨거운 의지와 의지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던 현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세종 열사의 희생에만 우리가 초점을 늘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그러면 이 진입을 지시했는가?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강력하고 폭력적인 진압에서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의 폭력을 누가 지시했는가? 예. 이런 부분에 책임 소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사실 이세종 열사에 대해 이게 국가 폭력의 한 형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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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그 이세종 열사의 죽음이 이제 당시에 그 우리 학생운동의 커다란 이제 기폭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고무렵에 1980년 전북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아울러서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80년 저는 이제 늘 보면서 우리가 80년 광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80년 광주가 뭐 너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뜨거운 흔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주도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예컨대 아까 말씀하셨지만 5월 17일 0시에 제일 가장 먼저 5월 18일 0시죠. 예. 가장 먼저 희생자가 나왔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5월 18일 광주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전국은 몰랐습니다. 다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다 전국의 모든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일시에 사그라듭니다. 계엄이 시작됐으니까요. 계엄의 폭력은 너무 강한 거기 때문에 그때 전라북도에서는 5월 27일, 그러니까 5월 17일부터 열흘 지난 그 10일 후에 전주의 고등학생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5월 27일 날을 디데이로 잡아놓고 전라북도의 6개 고등학교가 같이 가두 시위와 학내 시위를 계획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시위가 물론 결과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신흥고등학교 한 군데만 일어나거든요. 그 5월 17일 날 신흥고등학교에서 그 계엄이라고 하는 그 엄혹한 상황에서 밖에는 탱크가 지나다니고 군인들이 이 총을 들고 다니는 그 거리에서 신흥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이렇게 파하고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으로 뛰어나와서 계엄 철폐를 외치거든요. 예. 굉장히 뜨거운 사건이었죠. 물론 시간적으로 뭐 하루 종일 되거나 그러지 않았지만 강제 진압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한국의 민주화운동 역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고 있고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기를 80년 광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80년 전주에 대한 이렇게 명확한 좀 개념 규정들과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5월 17일 전북대 사건 이세종 열사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굉장히 자발적이고 열성적인 민주화 운동의 기록은 5.17 전북대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좀 이름을 좀 새롭게 붙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명령 속에서 우리가 그걸 체계화시키고 기록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전라북도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뿌리가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다. 이런 과정들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역 언론이라든지 뭐 지역 사회에서 같이 조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볼 만한 네네.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이런 뜨거웠던 민주화의 열망이 이제 완전히 다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1980년에. 그런데 이제 7년의 세월을 흐른 뒤에 60 항쟁으로 다시 타올랐는데요. 이제 당초에 이제 대학생 중심의 시위가 이름하여 이제 넥타이 부대까지 이제 동원을 거리에 나서면서 전국적이고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김한수 부회장님, 당시 전북 상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60 민주항쟁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그 항쟁을 주도했던 그 세력으로 우리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이광철 이사장님이 거의 함께 주도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설명이 적절을 하겠지만 저한테 질문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5.18 민주항쟁 이후에 그동안에 억눌려 왔던 그 민중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열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그래서 정치적인 체제에 있어서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민중들의 의식과 인식 속에서는 그러한 자신감들이 어느 정도 스며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3년도까지의 그 어떤 신군부의
철권 통치라고 해야 될까요? 예. 무단 통치의 기간을 지나면서 그러한 잠재 역량을 키웠던 역량들이 83년도에 유화국면이라고 보통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예. 이 유화국면을 거치면서 막 굉장히 들불처럼 번져나가서 이제는 뭐 각계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노동계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일반 시민이라든가 종교계라든가 이런 전체 내용 중에 이러한 체제로는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 민주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열망들이 굉장히 저변으로 확대되고 강화되는 측면에다가 예. 5.18이라고 하는 시기 동안에 광주에 집중되었던 그러한 내용들, 그래서 고립된 광주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계 투쟁,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이제 전 계층적인 예. 연합 투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서서히 내부적으로 에너지가 쌓이다가 아마 전두환 임기 말기 이때쯤 돼서 이제 새로운 체계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기를 맞으면서 개헌에 대한 욕망들이 이제 모아지고 있던 시기였는데 네. 뭐 그 시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초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건 역시 은폐와 조작으로 일관을 하면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탁 하고 책상을 치니 억하고 쓰러졌다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그러한 조작의 이야기가 예. 실제 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그 엄청난 에너지에 불을 붙였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쭉 진행이 되던 내용들이 특히 이제 6월 10일 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의해서 이 피격되는 내용들이 이제 결정적이어서 막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전국적으로 거의 매일 예. 전국의 모든 도시를 뒤덮었고 그 숫자는 매일 100만을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투쟁의 열기 속에서 4월 달에 본인들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쇼 체제를 연장하겠다고 하는 우리에게 알려진 4.13 호언이라고 하는 내용 예.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서 시위를 억압했던 이러한 체제가 6월 달에 견디지 못하고 6.29라고 하는 그런 민중들의 직선제 요구를 받아들이는 선에서 후퇴했던 내용들을 만들어냈고 그 열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87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 그 헌법의 내용들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은 5.18 이후에 각계각층으로 번져나갔던 그런 민주화의 열망과 그런 자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쌓인 결과이고 또 어느 한 도시로 고립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예. 전국이 함께 연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투쟁이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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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님. 예, 뭐 이 투쟁을 통해서 실제 전두환 군사 독재를 퇴진시켜내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큰 결정적 분수령을 이루는 과정이 되죠. 더 중요한 것은 87년 6월을 통해서 민주주의 이념의 제도가 정착화되는 계기가 됐고 각계각층의 시민운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특히 이제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이 노동자들의 어떤 사회적 위상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진전된 사회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아주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시민들과 학생들과 함께 각 세력들, 계층들이 연대해서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큰 분수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당시 거리 풍경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전주, 익산, 군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한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84년, 85년서부터 전라북도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운동의 깃발을 내밀고 민주주의의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목표는 민주정부의 수립이고 전두환 퇴진이었고 공개적으로 이러면서 그런 조직들이 군산, 익산, 정읍 뭐 이렇게 전라북도에도 김제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나름대로 그 민주화를 위한 투쟁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87년 6월이 되면 전국 동시적으로 전북에도 지역 도시 동시에 소위 전두환 퇴진과 함께 직선제 개헌 쟁취의 이런 집회들이 열리게 되면서 모든 역량들이 결집하게 되고 함께 투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죠. 뭐 87년 6월에 전라북도는 이번 우리가 이 12.3 내란 과정에서 소위 응원봉과 함께 가진 이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당시에는 뭐 곳곳의 집회장에서도 보였습니다. 상인들이 빵과 음료수를 내어주고 그다음에 성금을 내어주고 격려를 하고 쫓기는 학생들을 몸으로 보호해주고 이러면서 만들어낸 그런 민주의 어떤 분수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한 시기였는데 87년이면 87년 당시에 전주의 관통로 사거리와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 교육청 사거리, 지금 한국은행 사거리죠. 여기에 이 시민들과 대학생들이 모이는 숫자가 이번 응원봉은 좀 비교할 정도로 엄청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대학생들 또는 고등학생들까지 다 거리에 나왔고요. 저도 이제 제 기억에 그 당시에 저희 친구들 중에 별로 이렇게 이런 사건에 이런 일에 별 관심이 없었던 친구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거리를 완전히 다 메웠고요. 특히 이제 그 한국은행 사거리, 지금의 이제 예전 교육청 사거리라고 불렀던 거기서 이제 대회가 열릴 때면 그 당시 수배되어 있던 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저 멀리서 나타나면 뭐 관중들 호응도 대단하고 특히 우리 이광철 선배님의 그 연설은 뭐 이제 다 그 전체 군중들 정말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상황들이어서 굉장히 전설적인 아마 전주 역사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던 시위 현장들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시내가 다 찼었고요. 전라북도 민주화운동사를 보면 시위군 중이 10만에 이르렀다 이렇게 할 때도 있었던 기록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주에서 10만의 군중이 모여서 대회를 하거나 시위를 한다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데 6월항쟁에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대 앞에서 시작을 하면 거기서 이렇게 학생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 팔달로를 쭉 타고 관통로까지 가는데 그런 과정에 시민들이 계속 붙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완전히 이렇게 채워졌는데 누구도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고 전주 시민들 모든 분들이 참여가 같이 했던 그 굉장히 뜨거웠던 장소들이 아주 감동적으로 남아 있죠. 뭐 당시 정확한 인구를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10만 명이라고 하시니까 지금도 뭐 사실 3, 4만 정도 중에 10만 명이면 엄청난 규모인데 그 시절에 10만 명이 모였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6월 20일 이후부터는 거의 시위가 있으면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시위가 계속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신군부 파쇼들도 거기에 굴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1960년대에 또 4월에도 전북에서 혁명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데 이 4.19 혁명에 앞서서 또 역시 전북대학교에서 4.4 의거가 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광철 이사님 또 설명 좀 해주시죠.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이 저항을 막기 위해서 이 대학교는 전부 다 휴교령을 내려주고 3월 달까지 휴교령이 내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시위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2월 28일입니다. 그리고 3월 8일 날 대전에서 또 1000여 명의 고등학교 연합해서 시민들과 함께 시위를 하고 그때는 고등학생들이 주동을 했어요. 이런 과정이니까 전북대학교의 그 정치외교학과 3학년이었던 전대일 씨를 중심으로 하는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목숨 바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이승만을 물러가라고 그러는데 대학생들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느냐. 그래서 4월 4일 날이 개학하는 날입니다. 예. 개학하는 날을 맞춰서 이 전북대생들이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는 이런 과정. 이게 사실 대학으로서는 최초의 전북대 시위가 대학으로서는 최초의 시위. 근데 4월 18일 고대 학생 시위는 역사에서 기려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주목받지만 예. 소위 4월 4일 전북대에서 소위 이승만 정권에 대한 대학생들의 첫 시위인 이새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죠. 예. 근데 50년이 지난 2020년에 4.19 기념혁명 사업회에서 전북대학교 옛 본물 건물 앞에다가 4.19 혁명의 진원지라는 그런 기념 표지석을 세웠어요. 50년 만에. 예. 참 그 중요한 전라북도가 어떤 국가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항상 앞장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곳이라는 부분들이 증명되는 이런 예. 과정이기도 하죠. 예. 부회장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요한 그 역사적 큰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4.4 의거만 해도 지금 많은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보세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60년에서 1980년은 세월이 한 20년 정도 예. 차인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20대가 4.19에 참여했다면 80년 당시에는 한 40대쯤 예. 되는 그러한 세월이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도 80년 5.18 항쟁 당시에 4.19와 연결짓는 그러한 노력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그때 당시에 저학년이어서 그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지 못한 건 아닌가 볼 수도 있지만 4월과 연계된 5월 투쟁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예. 같습니다. 그 원인은 뭐 5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한 역사는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를 기억하는 거는 그 시절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을 오늘로 초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4월을 그렇게 일상적으로 초대하지 못한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내용들은 현재도 지속되어서 저희가 오늘날에도 그 4월의 정신, 5.18의 정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소환해서 예. 먹이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양육하지 않는 한 예.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오늘에 함께 하지 못한다. 이런 측면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전북에 있었던 4.4 투쟁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북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더 전북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사라든가 전북의 이 5.18 그리고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키워내서 이게 전국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질 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는 것 이게 그런 의미에서 더 절실히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4.19 혁명을 이야기할 때 꼭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그 고 김주열 열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최근에 그 이름이 조금 희미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원동 교수님, 네. 김주열 열사의 이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또 조명해 나가야 할까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렇게 우리 지역 출신으로서 4.19 혁명을 촉발시켰던 최초 네. 희생자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눈에 치료통이 박히면서 강물에 던져진 그 상태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근데 이제 그 4.19 혁명을 기념하면서 성지로 꼽는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광주 고등학교 자리가 있고요. 다음에 예. 서울의 고려대학교가 있고, 다음에 마산의 김주열 열사 시신 발견지 그 세 군데가 4.19 혁명의 성지로 이렇게 예. 지정은 아니나 이렇게 꼽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정작 김주열 열사의 출생지이자 묘소가 있는 이곳은 묘소에 대한 참배가 간헐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어떤 뭐 전라북도에서 한다거나 또는 이게 시민들의 어떤 모임들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주열 열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다 마음을 좀 다듬고 또 이분들 기억하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걸 좀 제도화시키고 이걸 공식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건을 기억하고 인물을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공간과 장소, 인물과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김주열 열사에 대해서는 그 남원의 이 묘소 외에는 김주열 열사를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게 시설이나 또는 공간 또는 기념물이 없죠. 예. 그러니까 예컨대 전주 이따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80년 전주의 민주화운 투쟁을 기억하는 장소가 관통로라든가 또는 카톨릭 센터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이게 시민들 모릅니다 지금. 예. 그 당시 활동했던 분들 말고는 그분들의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열 열사도 똑같습니다. 김주열 열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시설이나 기념물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비석을 이렇게 뭐 그을리하게 세우자 이런 게 아니라 중요한 흔적이 있고 있는 자리, 시민들이 많이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그분들의 의지와 그분들의 삶을 기리는 그런 표식들이 있고 그거를 적어도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거기를 하나의 이렇게 기념적인 이 장소로 기념하는 그런 행사나 또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또 지나가고 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그런 노력들을 조직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그 세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 그 이광철 이사장님도 그 추모 비의 어떤 의미도 말씀해 주셨고 부장님께서도 그 역사를 오늘로 우리가 초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해 근데 주셨는데 이제 그 사사의거도 전북대학교의 본관 앞에 이 기념비가 조그맣게 세워져 있습니다만 그 기념비를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예, 그게 이제 전북대 그 장소성도 중요하지만 그 장소성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주에 많은 시민들이 가는 어떤 특별한 장소들에 그런 걸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사실 후대가 가장 중요한 의미죠. 예. 그분들의 삶이 고결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의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오다가 보면서 이렇게 전주가 이런 곳이지 이런 투쟁이 있었지라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예. 뭐 돌아보면 60항쟁이나 최근에 지금 응원봉 그 시위 같은 것도 객사 주변이나 그런 데다 뭔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표지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설치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60년대 이후에 우리가 그 군부 독재 저항한 민주화 운동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전북에서 처음 일어났는데요. 앞서 그 거론된 사건들 이외에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살펴봐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사장님. 네. 이제 계엄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네. 박정희 정권이 1972년 10월 17일 소위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회 해산, 그다음에 정치활동의 금지, 대학의 휴교령, 그다음에 언론사에 대한 검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예. 예. 이때 이 서슬퍼런 이 계엄 상황에서 전주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소위 유신 헌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시위를 조직해 최초의 고등학교 시위이고 계엄 상황에서 아마 유일한 시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 유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11월 22일 날 소위 국민 투표를 합니다. 근데 22일 날 거사일로 잡아서 이 전주고등학교 최수찬, 그다음에 소병훈, 최규혁 이런 학생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방송실을 장악해서 뭐 했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30분 동안 시위를 하다가 결국 자진 해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서슬퍼런 계엄령 하에서 유신헌법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박정희 퇴진을 얘기했던 이 전주고등학교 시위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 이런 사건들도 거의 묻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신헌법과 관련돼서 이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정치적 반대자들의 입을 전부 다 참으로는 이런 과정 속에서 12월 14일 계엄이 해제되게 되거든요. 근데 12월 14일 계엄이 해제되는 그 전날 전주 남문교회를 경찰들이 급습해서 은명기 목사를 연행해 갖고 구속시킵니다. 예. 왜? 계엄이 해제되면 구속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계엄은 폭력적이고 마음대로 사람을 가둘 수 있고 이런 과정이 되죠. 음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소위 계엄의 부당성들, 그다음에 유신헌법의 부당성들을 지적하면서 함석헌 장준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모여 초청 강연회를 하고, 그다음에 민주수호 협의회를 만들어서 신구교 목사들과 신부들이 함께 모여서 전라북도의 민주화 운동들을 전개했던 이런 눈의 가시였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전라북도가 정말 고비고비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온몸을 날리면서 소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노력해왔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저는 78년 기청대회를 예, 좀 예. 꼽고 싶은데 78년이 어떤 시기였냐면 그때 비상조치로 인해서 사실은 78년은 박정희 정부, 박정희 유신 독재가 최고조에 이를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79년에 박정희가 이제 죽지 예. 않습니까? 그 1년 전의 상황을 보면 한국의 모든 민주화 운동이 거의 정적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예, 뭐 거의 이제 활동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잃어버린 상황인데 그 1년 전이죠. 박정희 죽기 1년 전인데 그 기청은 이제 기독교 청년계 이게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청년회죠. 그러니까 이 젊은 전국의 모든 기독교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거리 시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뜨거운 현장이었고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뭐였냐면 그 기청대회를 통해서 제적을 당한 이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었죠. 예컨대 최인규 목사라든가 박종훈 이게 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제적을 당하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80년대 전라북도 학생운동 그리고 그 이후에 시민운동을 이끌어가는 주축 세력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78년 기청대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거의 모든 공개적인 시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민주화운동 유신 철폐를 이야기하면서 거리를 뛰쳐나갔고 그걸 통해서 전라북도의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핵심 세력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78년 기청대회도 아주 중요한 이 민주화 투쟁의 한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전북이 그 방금 나온 것처럼 역사적 고비마다 굉장히 그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그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원을 쭉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필연적으로 동학 농민혁명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뭐 한 4, 5년 동안 이 동학 정신을 헌법 전문에다 좀 5.18 항쟁과 함께 담자 이런 그 지역에서 운동도 벌이고 있습니다만 원 교수님, 네. 동학의 어떤 정신이 이런 그 민주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고 보시는지? 예. 사실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가 1894년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131년 전인데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뭐 반봉건 반회세 투쟁 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봉건 체제에 저항하는 농민들의 투쟁, 다음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운동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게 정답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동학농민혁명이 이른바 이제 그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계급의식의 철폐 그리고 예, 예. 근대 사상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을 가장 먼저 드러냈던 사건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윤석열 정부 때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 대한민국 정부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 논쟁들이 뜨거웠지 않습니까? 근데 3.1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통으로 보자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고 그게 상식이고 합리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저희도 이제 이야기하면서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3.1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3.1운동을 통해서 확인했던 민중들의 어떤 이 주체에 대한 스스로가 주인이 되겠다는 의식들과 예. 그리고 그들이 평등하다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생겨나는 거고 그걸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 그 민국이라고 하는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장 먼저 끌어낸 건 동학농민혁명이었죠. 예.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은 사실은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계급이 없는 사회 속에서 이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첫 번째 투쟁의 예. 출발점이고 그게 전라북도 일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그냥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걸 좀 새롭게 우리가 평가하고 의미 부여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정읍 같은 곳에서는 헌법 전문에 개헌을 하면서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을 넣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동학농민혁명, 3.1운동, 4.19, 육시방쟁 이렇게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의 출발점으로 민국으로서의 출발점을 동학농민혁명으로 보는 거는 전혀 무리스럽지 않다. 예. 그런 면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도 거기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동학혁명의 그 역사적 의의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실 대한민국의 근대 정신의 뿌리지요. 예. 왕의 나라였잖아요. 예. 왕의 나라에서 이
동학 농민들이 민의 나라를 주장했던 최초의 사건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 민들이 주체가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이 투쟁이야말로 근대 민주주의 정신의 어떤 뿌리가 나는 가부 동학 정신이다라고 해서 더더욱 전북에서 이 동학 정신의 이 후예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 전문에 동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 민주주의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김한술 부회장님, 우리가 뭐 이렇게 거론된 것처럼 사실 뭐 전북이 민주화 운동의 본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에서 어떤 지역적 자긍심으로까지는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운동의 본산이라고 얘기할 때에 예, 어찌 보면 좀 끌어다 붙이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방금 전에 이 동학 관련된 의의를 말씀했던 것처럼 예, 사실은 동학 관련된 내용들 중에 저희가 뭐 국내적으로 동학이 전국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동학은 세계적인 사건이고 여러 그 민중들의 어떤 혁명 중에서도 예, 가장 내실 있는 그런 철학과 사상을 담은 그러한 혁명이었다라고 하는 예. 측면에서 동학은 파리 꼬면과 맞먹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전라도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었던 집강소에서 실제로 어떠한 개혁 정책들이 만들어졌고 실행되었는가라고 예, 하는 측면의 내용들에 관련된 연구도 그렇게 많이 진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아마 우리 지역에 살았던 우리의 이 선조들이 그러한 일을 행했다. 이런 측면의 내용들이 이제 우리의 자긍심으로 와야 될 것 같고 예, 보통 이제 그동안의 전북의 수건 사업 뭐 이렇게 하면 제도 정치권에서 논의되었던 이러한 내용들이 주요하게 전북의 과제로 선정되었는데 뭐 실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전북의 민중들이 원하고 있는 내용들을 과제로 도출하고 설정하고 예, 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논의해 갈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가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쌓아 올린 토대 위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꽃 피웠는데 이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또 나가야 할 것인지 마무리 발언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님부터 해주시죠. 이번 그 12.3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 건지 그 유리잔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국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도 결국 시민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그 민주주의라는 게 토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런 체제잖아요. 그래서 사회의 주인인 시민들이 수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인데 법과 제도로 어떤 그 문제를 보호한다고 하면 보호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시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민주주의는 지켜내기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그 제도를 보완하고 아무리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 시민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면 민주주의는 어렵다. 그래서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역량의 어떤 시민의 담론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광장에서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이러한 시민적 역량들을 키워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가꾸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부회장님. 예. 예, 뭐 전반적으로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태는 특히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우리가 원하는 민주주의는 굉장히 취약하고 연약하고 여린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예. 이 연약하고 여린 존재를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끌어안고 이 생명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까 법과 제도 말씀하셨지만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그러한 법과 제도 밖에 있는 세력들까지 포괄하는 그러한 연대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친구들과 직장과 주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연약한 존재가 살아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끊임없는 참여와 노력 이것만이 이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네,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는 그 기억투쟁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는데, 근데 기억에 왜 투쟁이 붙느냐?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빨리 잊죠. 이게 얼마나 지금 소중한 건가를 잊는데, 예.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과거로부터 출발해 온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의 투쟁과 그 헌신들을 기억하고 그 기억들을 단순히 옛날 거로 남기는 게 아니라 오늘을 내 교훈으로 삼고 끊임없이 재인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투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전라북도에서야말로 그 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사건들이 정말 고비고비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선구적으로 튀어나오거든요. 뭐 이게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뭐 그냥 우리 자긍심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역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많이 어렵고 또 이렇게 세력도 약화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완전 근본적인 에너지가 매우 크고 강하다. 그걸 확인하고 그걸 우리가 스스로 그걸 통해 자긍심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지켜나가고 하는 작업들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거슬러 올라가면 동학농민혁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억투쟁의 단계에 들어와서 그 투쟁들을 조금 더 밀도 있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숭고한 희생 속에 뿌리내린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이 이번 위기를 바탕으로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